안녕하세요. 책임감 강한 남편을 둔 40대 여자입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 31살에 결혼한 2살 많은 제 남편은 전형적인 곰 같은 남자예요. 말수가 적어 이리저리 말을 옮기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죠.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도 사람이 참 정직하고 진득해 주위에 인망도 높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듬직했습니다. 남편 옆에 있으면 그 어떤 거친 풍파도 남편이 모조리 막아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 또한 때론 무너지고 싶고 기대고 싶은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 작년 이맘때쯤의 사건 때문에 알게 되었죠. 문제는 제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인 심해불한 인간이었는데 단순히 당시 사건만 소개하기엔 부연 설명이 부족하니 제 결혼 전반에 걸쳐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을 경기도의 작은 빌라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양가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우리 둘이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꼈죠. 양가 부모님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경찰이었던 저희 오빠도 새언니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여동생인 손아래 시누이였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시누이는 그야말로 시댁의 골칫덩이였죠. 소기업에 다니며 벌이는 200이 채 안 되는데도 늘 성형을 하고 명품을 사들이는데 벌이보다 배는 카드를 긁고 다녔어요. 이 남자 저 남자 꼬셔서 명품과 돈을 뜯어내다 예전에 민사소송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효자였던 남편은 그런 자기 동생을 늘 못마땅해 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뭐가 되려나 싶다며 걱정에 맞이 않았죠. 아빠, 나 이번 달 카드값 모자란데 200만 원만 해주라. 나 이번에 코 성형 다시 해서 돈을 많이 썼단 말이야. 넌 네 새언니 보는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 너한테 꼬라박은 돈만 수천만 원이 넘어. 예전엔 철없을 나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줬는데 넌 이러다가 부모 노후자금까지 다 거덜낼 기집애다.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시누이는 그 온화한 시아버지조차 목에 핏대를 세우게 할 정도로 천방지축 문제하였습니다. 그런 시누이가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 결혼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대체 시누이를 데려간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시누이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니냐며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걱정까지 하셨죠. 그렇게 시누이와 결혼한 심해부는 얼굴도 멀쩡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친께서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는 탄탄한 하청업체 공장을 운영하셨기에 집안 또한 넉넉하다고 하더군요. 외아들이었던 심해부는 그곳에서 사장 직함을 달고 일하고 있다고 했죠. 심해부가 그런 멀쩡한 사람이어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심해부에게 늘 고맙고 미안해했어요. 이서방, 남경이 쟤 날이 갈수록 몸에 들고 다니는 게 명품으로만 도배되는 것 같은데 자네 정말 괜찮은 거야? 쟤 결혼하자마자 일도 그만뒀다며? 괜찮아요, 형님. 여자의 사치는 남자의 부의 상징 아니겠어요? 제가 능력이 되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재벌도 아닌데 저는 심해부의 능력 과시가 좀 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구태여 입 밖으로 말을 꺼내본 적은 없었지만은요. 어쨌든 시댁의 골칫덩이 시누이를 데려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에 100% 동의했으니까요. 연년생 아들 둘을 낳으며 잠시 일을 그만뒀던 전 큰아들이 5살이 됐던 해 운 좋게 작은 회사로 재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의 외벌이에만 기대기엔 빨리 집도 사야 했고 애들이 크면서 들어갈 돈도 많았으니 맞벌이를 해야 했죠.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당신이 살림하고 육아에만 집중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역할이 어딨어. 당신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탈이야.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낭구님. 그런데 제가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심해부의 공장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물으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매부가 전화로 먼저 이직 제안을 했었어. 생산과장 자리가 비는데 중요한 자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요즘 대표인 사돈 어른이 좀 편찮으셔서 공장을 매일 나오지 못하시나 봐. 그래서 공장 운영을 매부가 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연봉도 지금 받는 것보다 많이 올려준다네. 솔직히 전 가족끼리 돈이나 일적으로 엮여 좋을 거 없다는 주의였어요. 껄끄러운 일이 생겨도 냉정하게 굴기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직을 반대하진 않았죠. 다행히 남편은 심해부의 공장이 마음에 든 모양이더군요. 특히 남편은 심해부의 부친인 대표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보기 드문 분이야.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못 나오면서도 직원들 이름 일일이 다 외우시고 직원들한테 절대 반말 안 하고 존댓말 하시고 대표님 보고 거기서 오래 일한 직원들도 많더라고. 남편은 직장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잘 하지 않았는데 대표님과 함께 일하게 된 직원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가끔씩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지 3년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은 점점 직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표정도 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고요. 당신 공장에 무슨 일 있어? 일하는 거 즐거워하더니 요즘엔 통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둡네. 어떻게 일이 매번 즐겁겠어. 아무 일 없어. 대표님이 전보다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셔서 요샌 거의 공장에 못 나오시긴 해. 그래? 고모부가 걱정이 많으시겠네. 더 이상 캐물어도 남편이 워낙 과묵한 사람이라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원래 직장일이나 가정일을 밖으로 가져가 갖다부터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말해준 거다 싶어 저는 더 묻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마주친 심해부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 그냥 일에 대한 피로가 쌓인 건가 보다 싶었죠. 오빠, 우리한테 잘 보여.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공장 내 남편 거 되는 거 알지? 혹시 알아? 나중에 오빠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한편 자기 남편 아래에서 일한다고 신우인 은근슬쩍 제 남편을 깔아보더군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괜히 남편 직장 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까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시댁에서 심애부를 마주칠 때마다 남편은 점점 말수를 줄여갔습니다. 원래는 심애부에게 먼저 말도 걸고 제법 웃기만 하던 사람인데 말이죠. 당신 공장에서 고모부랑 무슨 일 있어? 고모부는 당신한테 여전히 형님 형님 하면서 말도 잘 걸고 쌩글거리는데 유독 당신만 너무 말이 없어 보여서 그러고 보니까 요새 당신 잔업도 휴일 근무도 너무 많은 것 같아. 혹시 고모부가 당신을 막 부려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요새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 체력이 힘드니까 어디서든 떠들 힘이 부족한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왜? 직원들이 많이 그만뒀어? 직원이 많이 그만뒀는데 사람이 잘 구해지지도 않고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인건비 줄인다고 전보다 직원 채용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래. 남편은 심해부가 대부분의 공장 운영을 맡으며 아직 운영하는 방식이 서툰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무리한 사업 확장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인건비를 아껴서 충당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때문에 불만을 품고 그만둔 기존 직원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직접 운영하는 게 처음이라 그렇겠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 보면 나아질 거야. 남편은 어떻게 직장이 늘 좋을 수가 있겠냐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남편이 걱정돼 언제든 힘들면 심해부 눈치 보지 말고 그만두라고 말해주었죠. 그 뒤로 한동안 전 남편의 직장에 대해 물어볼 새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직한 지 5년이 지난 해 작은 아들이 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아들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하필 막 큰 대출을 받고 자가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없었어요. 매달 대출금 상환에 아들 병원비에 간병인비, 생활비까지 필요했기에 꼭 맞벌이가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일하랴 살림하랴 둘째 간병에 첫째 돌보랴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야근도 휴일 근무도 많았는데 제가 괜찮냐고 물어볼 때마다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다 좋아질 거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힘내자 우리. 애가 아픈데 명절이니 가족 행사니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들이 투병하는 4년 내내 저와 남편은 거의 양가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우린 가족들이 아들 병문안을 왔을 때만 가끔씩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부모님들도 저희 오빠와 새언니도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줬는데 4년간 전화는커녕 딱 한 번, 그것도 5분 동안만 얼굴을 비춘 사람이 시누이였습니다. 그나마 심애부는 4번가량 찾아왔는데 일이 바빠서 도통 올 시간이 없었다고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형님이랑 직원들 월급 챙겨주려면 제가 열심히 뛰어야 해서요. 우리 준성이 꼭 나을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아주머니. 감사해요. 모쪼록 저희 남편만 잘 부탁드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심해부가 제 남편에게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선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투병 4년 만에 치료 종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까맣게 몰랐던 공장에서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보. 이젠 우리 준성이도 건강해졌으니까 우리한텐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나야 일하느라 거의 준성이 간병도 못했는데 당신이 고생 많았지 뭐. 4년이란 자식의 긴 투병 생활은 우리 부부에게도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어요. 여느 또래 애들과 다르지 않게 건강해진 둘째를 보니 이젠 전부 끝났다 싶어 행복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술을 진탕 먹고 밤늦게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식이라도 했어? 평소엔 잘 먹지도 않은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니, 혼자 마셨어.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꼭 술 한 잔 마시고 싶었어. 뭐야, 당신 울어? 깜짝 놀랐습니다. 대뜸 눈물을 터뜨린 남편은 쉬이 진정하지 못하고 점점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전 우선 남편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며 달래줬죠. 한참 뒤 진정이 된 남편은 그제야 제게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힘들었던 그동안의 사정에 대해 말입니다. 여보, 매부가 자꾸만 날 너무 힘들게 해. 어떨 땐 그냥 죽고만 싶을 때도 있었어. 뭐? 고모부가? 당신한테 뭘 어쨌는데? 예전에 내가 한번 말했었지. 매부가 인건비 줄이겠다고 했던 거. 근데 사람이 없어서 일이 힘드니까 기껏 뽑아놓은 사람이 계속 나가더라고. 남아있던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나서서 매부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어. 내가 생산과장이라 직원들 중심에 있기도 하고 매부랑 가족관계기도 하니까 내 말은 그래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때부터 매부는 내가 고가웠나 봐. 처음엔 은근슬쩍 나한테 일을 몰아주는 것 같더니 나중엔 점점 대놓고 날 괴롭히더라고. 당신은 어떻게 괴롭혔는데?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언어적으로 모욕 주고 가끔 머리나 어깨도 툭툭 밀고 인력이 부족한데도 생산량을 계속 늘리라고 압박했어. 게다가 납품 마감일을 멋대로 촉박하게 잡아놓곤 그때까지 생산량을 못 맞추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겁박까지 했어. 근데 문제는 매부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막대하고 나중에 나의 무슨 노예 취급을 했다는 거야. 대표님이 회사에 자주 계실 땐 안 그랬는데 이제 자기 세상이 됐다 싶으니까 그제야 본성을 드러냈던 것 같아. 심해부의 만행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심해부는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며 일만 벌려놓고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직원들만 부려먹었다더군요. 잔업과 휴일수당을 떼어먹는 건 기본에 툭 하면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머리통을 툭툭 쳐대는 건 일상 다반서였다고 합니다. 직원이 특정일에 휴무 신청이라도 하면 남의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며 정강일 걷어차고 마감일이 촉박했던 어느 날엔 갑자기 모친상 연락을 받은 직원을
퇴근 시간 전까지 가보지도 못하게 했다네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설마 그 인간이 당신한테도 손댔어? 어깨랑 머리 미는 거 말고 정강이도 차고 그랬냔 말이야. 난 어떻게든 직원들 감싸주려고 매부한테 계속 항의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겠지. 내가 직원들 중에 제일 심하게 당했어. 그래도 나랑 몇몇 직원들은 대표님 생각해서 참고 견뎠어. 우리까지 없어지면 공장이 진짜 망할 것 같아서 그만큼 다들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거야. 그런데 회사 사정은 나아질 생각도 않고 내부 만행은 더 심해져만 갔어. 심지어 난 적어도 월급은 제때 받았는데 몇몇 직원들은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면서 임금 체불까지 당했어. 그리고선 밀린 월급을 잘 챙겨주지도 않고 질질 끌기만 하는 거야. 그걸 그냥 참았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다 뒤집어 엎고 당장 뛰쳐나왔어야지. 어떻게 그래? 준성이가 아팠잖아. 우리 돈 필요했잖아. 그만두면 언제 다시 그만한 월급 받고 취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 게다가 당신도 나만큼 지쳐가고 있는 걸 아는데 괜한 얘기를 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직원들도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직원들 밀린 월급이라도 달라고 오늘 매부한테 작정하고 항의했거든? 그러니까 글쎄 매부가 내 뺨을 때리더라고. 가족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 건방지게 직원이 사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동안 심해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지금 애 아파서 병원비 들어가는 돈이 태산이지 않냐며 어디 가서 남편이 그만한 월급 받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책임감 강한 남편의 성격을 약점 잡아 심해부는 남편을 괴롭히고 무시하며 부려먹었던 겁니다. 화가 나서 제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감히 제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한 심해부에게, 또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아내가 돼서 여태껏 알지도 못했던 제 자신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났죠. 근데 뺨을 맞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지 싶더라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한강에라도 뛰어들고 싶었어.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그냥 나 앞으로 더는 일 못한다고 소리치고 뛰쳐나왔어. 나와서 혼자 몇 병이나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는데 나 이젠 정말 한계인 것 같아. 여보, 이제 우리 준성이도 다 나았으니까 나 좀 쉬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이 돼서 이런 나약한 소리해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그동안 내가 당신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약한 소리 한번 내뱉을 줄 모르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술까지 마시고 와서 울면서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무너진 남편의 모습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가족을 위해 그 숱한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뒤이어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놀라지 마. 나 건강검진 받고 병원에서 연락 와서 재검까지 받았는데 나 간암이래. 간암 초기래. 뭐? 간암? 그런 사람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단 말이야? 미안해. 근데 오늘은 정말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 여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남편의 몸과 마음이 전부 망가져갈 동안 저란 사람은 대체 뭘 한 건가 싶어 미친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렇게 남편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나니 잠시 잊었던 분노가 다시 밀려들더라고요.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거고 나 이거 절대 이대로 못 넘겨. 기다려봐.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볼 테니까. 저는 곧장 경찰인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지만 그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다행히 아직 자지 않고 있던 오빤 제 전화를 받고 기함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뭘 고민해?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해. 뺨 맞은 데 조금이라도 부어있으면 사진 찍고 그동안 생긴 멍 같은 거 아직 남아있으면 그것도 전부 증거 사진으로 남겨놔.
그리고 내일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도 끊고 폭행이랑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하고도 남아. 오빠의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남편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 뺨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옅은 상처까지 났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도 정강이를 차였다던 남편은 피멍이 든 종아리까지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잠옷도 긴 파자마였던지라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예요. 멍과 상처를 보는데 남편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웠을지 다시 한번 느껴져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 고소까지 진행했죠. 남편이 출근하지 않자 심해불한 인간은 문자만 한 통 보내놨더군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당장 안 나오면 어쩝니까? 빨리 출근해요. 그 문자를 보는데 꼭지가 돌아 저는 심해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야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제정신이겠니? 어떻게 내 앞에서 실실 쪼개면서 뒤에서 내 남편한테 그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저지를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출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남편 쉬지도 못하고 네 공장에서 굴러먹다가 가난까지 걸렸어. 내가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방금 당신 폭행이랑 모욕죄로 고소하고 왔어. 아, 그걸 그새 아주머니한테 고자질했어요? 남자가 돼서 창피하게 어디 마음대로 해보던가요. 그깟 벌금 내면 그만이지. 쌍욕을 퍼부어주려고 했는데 심해부는 자기 할 말만 한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공장까지 그만둔 마당에 자기도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줘야겠다며 남편이 다시 전화했지만 심해부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열이 받은 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신우이는 모르는 일일 거라고 말했지만 신우이는 남편의 예상과 달리 더 어마어마한 썩을 인간이었어요. 아가씨, 알고 있었어요? 아가씨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했던 짓? 그게 뭐요? 남의 돈 벌려면 그 정도 고생은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들었어요. 오빠 무단 퇴사했다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아가씨 남편을 가만 놔뒀어요? 아가씨 미쳤어요? 아가씨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결혼했으면 내 남편이 먼저지. 내가 왜 오빠부터 챙겨야 돼요? 웃겨 정말. 난 남편 공장 일을 모르니까 엄한테 전화해서 따지지 말아요. 나 바쁘니까 끊어요. 신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남편은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신우이가 속상할까봐 여태 신우이에게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건데 애초에 자기 동생은 다 알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 충격이 클만도 했죠. 당장 신우이 집에 쫓아가고 싶었지만 오빠가 미리 전화로 일러준 말 때문에 꾹 눌러 참았어요. 괜히 화난답시고 다짜고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자중하라는 조언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지 않자 남편 아래에서 일하던 몇몇 직원들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남편은 직원들에게 그만둘 거라는 얘기와 함께 고소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끝까지 자네들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자 그만두게 돼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 위해 앞장서서 사장님 행패 막아주신 거 다 알아요. 어제도 밀린 저희 월급 돌려주라고 항의하다가 손찌검 당하신 거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 다 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도 이젠 가만히 안 있으려고요. 저희도 과장님이랑 같이 사장님 고소할 거예요. 임금 체불 문제도 신고할 거고요. 그동안 대표님 생각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직원들은 남아있는 직원과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만둔 직원들까지 합세해 단체로 매부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매부에겐 남편과 같은 제목으로 고소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선 공장 자체를 상대로 말이죠. 그들 중엔 심해부의 폭언에 대한 녹음 파일과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던 것이 남편의 퇴사와 더불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주말이었던 다음 날 신우이와 심외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서 우선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전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 또한 경멸 어린 표정으로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오빠, 진짜 남편 보기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빠가 다른 직원들까지 다 선동한 거지? 이 사람 공장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직원들이 대거로 같이 고소하겠다고 난리치면서 출근도 안 해가지고 지금 비상사태라고. 얼른 오빠부터 고소 취하해. 그리고 직원들도 설득하란 말이야. 싫어.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지.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직원들도 당한 피해가 있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지.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이럴 시간에 네 남편 행동거지부터 똑바로 고쳐놔. 다 매부 저 자식이 자초한 일이니까. 기가 막혀서 자기들이 일을 못해서 사장이 화 좀 낸 거 가지고 왜들 난리야. 임금 체불이야.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밀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걸 보기 싫으면 오빠가 더 잘나지 그랬어. 지가 못나서 자기 매부 아래서 일하는 주제 어디다 대고 화풀이야? 아가씨, 아니, 야, 박남경. 무슨 웃기지도 않는 말을 내 남편한테 하고 있어? 네 남편이란 인간이 멀쩡히 다른 공장 잘 다니고 있던 내 남편 스카우트한 거잖아. 자기 주위에 인재가 없으니까. 잘해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칠 땐 언제고 사람을 무슨 조선시대 노비 부리듯이 막대해. 야, 이기적인 인간아. 네 얼굴 다 뜯어고치고 명품 사재 낄 시간에 네 오빠 걱정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니? 우리 아들 아플 때 관심도 없던 건 그렇다 쳐. 근데 네 오빠 개고생하다 가난 걸렸다는 말 못 들었니? 이 천벌받을 인간아. 나 참, 지가 지몸 관리 잘못해서 암 걸린 걸 왜 나한테 그래요? 아주 끼리끼리 만났네. 어떻게 동생이란 인간이 이럴 수가 있답니까? 그 와중에 심해부는 비웃음을 띤 채 이렇게 비아냥대더군요. 알았어요, 알았어. 형님, 제가 뭐 합의금 드리면 돼요? 1,000? 2,000? 직원들한테도 합의금 주고 안 준 돈도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다 그만둬요. 직원 그까짓 거 돈 주고 새로 뽑으면 그만이니까. 당분간 빡세도 남은 직원들 좀 갈아 넣으면 되죠. 그깟 또 얼마나 한다고? 하여튼 못 사는 것들이란. 남자가 그거 몇 대 맞았다고 마누라한테 가서 쪼르르, 경찰한테 가서 쪼르르. 참 부끄럽습니다. 예?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네 놈이 회사 말아먹어가는 거 나랑 직원들이 불쌍한 대표님 생각해서 겨우 여기까지 끌고 왔더니 이딴 식으로 나와? 이 거머리 같은 자식아. 직원들 피고름 쪽쪽 빨아먹으면서 네 배만 불리니까 좋았냐? 뭐? 회사에 돈이 없어? 웃기시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오늘 여기 단단히 잘못 찾아온 거야. 너희들 오늘 나한테 용서 안 빌고 이딴 식으로 나온 거 크게 후회할 거라고. 그동안 내가 참고만 있으니까 아주 만만해 보였지? 두고 봐. 너 아주 크게 벌 받을 테니까.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예, 나가드립니다. 뭘 크게 후회해? 벌? 지가 어쩔 건데. 비인수레가 요란만 해가지고. 여보, 가자. 남편의 호통에 끝까지 심해부와 신우이는 비아냥을 멈추지 않으며 나가더라고요. 그 꼴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 저는 그들이 나가는 길에 굵은 소금을 가져와 마구 뿌려버렸습니다. 아, 따가워. 아주머니, 그만 못해요? 그런 말 할 시간에 빨리 꺼져. 내 집에 부정타니까. 싸가지 없는 것들. 내 남편 막대한 만큼 니들 인생엔 앞으로 똥밥만 가득할 거야. 얼른 꺼져. 그들이 나간 뒤 그제야 방에서 숨죽이고 있던 애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더군요. 많이 컸다고 해봤자 아직 14살, 13살이었던 애들은 무서웠는지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곤 둘 다 남편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빠, 암 걸렸어요? 왜요? 일하느라 힘드셔서요? 아빠, 제가 아픈 바람에 아빠가 너무 고생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거죠? 아차 싶더라고요. 애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싶어 아직 남편의 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제가 신우에게 했던 말을 애들이 그만 들어버린 거죠. 아이들은 아빠가 병에 걸린 게 다 자기들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의 착한 마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또한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병은 원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빠 암이라고 해도 아직 초기라 수술만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어. 준성이 너도 그 무서운 백혈병이랑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잖아. 그치? 아빠 괜찮아. 울지 마, 내 새끼들. 겨우 애들을 달랜 뒤 방으로 들어온 전 궁금했던 부분을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설마 또 뭐가 있어? 그게 말이지. 사실 내가 남경이 생각해서 이것까진 폭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걔도 그렇고 매부도 그렇고 괘씸해서 안 되겠어. 나 매부가 우리가 납품하는 원청업체에 주기적으로 뒷돈 댔다는 증거 가지고 있거든. 부정하게 일을 계속 따온 거지. 그거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그럼 못된 인간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죗값 한번 치러봐야 돼. 놀랍게도 남편은 심해부의 엄청난 비리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신우의 인생까지 망칠까 염려돼서 참고 있었던 건데 못된 두 연놈의 행태를 보자 화가 폭발한 거죠. 남편은 저희 오빠에게 조언을 구한 뒤 정말로 심해부의 비리를 경찰에 폭로해버렸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경찰은 즉각 심해부와 원청업체 관련자들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마친 심해부는 즉시 신우이를 데리고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비굴한 태도로 말이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큰일 났다고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가서 폭로한 거 전부 거짓말이라고 저에 대한 앙심 때문에 증거도 형님이 다 만들어낸 거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 이러다 진짜 감옥 들어간다고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 오빠. 지금 우리 시부모님도 잔뜩 화나셨어. 두 번 다시 우리 보지도 않으시겠대. 우리 남편 이대로 감옥 가면 나랑 우리 딸은 어떡해. 오빠, 나 오빠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저번에 내가 너무 심했어. 사과할게. 제발 내 남편 좀 살려줘.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요. 남편은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은 니들 필요할 때만 가족 운운하는구나. 근데 어쩌지? 너희들은 더 이상 내 가족 아니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이지. 니들 같은 연놈이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돈만 펑펑 써제낄 때 신났지. 그 대가 한번 호되게 치러봐. 이 바퀴벌레들아. 새언니, 오빠 좀 설득해주세요. 네? 오빠 지금 화나서 저러는 거지. 원래 얼마나 가족을 아끼는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오빠 분명 나중엔 저랑 남편한테 이러는 거 후회할 거라니까요. 뭐? 후회? 후회는 너랑 네 남편이란 놈이 평생 하겠지. 그렇게 가족을 아끼던 내 남편한테 가족으로서 남보다도 못한 짓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테니까. 나 니들처럼 역겨운 인간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 비위상하거든? 니들이 저지른 짓은 니들이 알아서 수습하고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또 내 눈에 띄면 그때 내가 감옥 들어가는 거 감수하고서라도 살점을 다 물어 뜯어버릴 테니까. 저와 남편이 아무리 쌍욕을 해도 두 연놈은 무릎까지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은 그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문 밖까지 쫓아냈죠.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인지 저희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애들과 저녁을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리기에 나가보니 시부모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겠어요? 남편의 의견에 따라 시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최대한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사건에 대해 전부 알고 오셨더군요. 아범아, 너 암이라며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얼마 전에 외래 진료보고 다음 주에 수술 예약 잡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남경이 그 썩을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줬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니? 한성은커녕 나랑 영감한테 너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차게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렸다. 아주 쌍코필 터뜨려버렸어. 어떻게 자기 오빠 일에 그딴 식으로 나올 수 있었다니? 이서방 그놈이 같이 안 와서 똑같이 쌍코피 못 터뜨려준 게 한이다 한이야.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린 더 이상 걔들 안 보고 살 거다. 그놈들은 절대 뉘우치지 않을 거야. 아쉬운 상황만 지나가면 언제든 똑같은 짓을 저지를 놈들이야. 그동안 이서방 그 개 같은 자식 웃는 낯에 속아서 내 아들 고통을 몰라준 것만 생각하면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난다. 불쌍한 우리 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암까지 걸렸을꼬. 우리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종보가. 시부모님은 남편을 끌어안고 사과를 하며 우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들들까지 눈물이 터져 우린 찌개가 전부 식어갈 때까지 수저를 들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엔 마지막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방문객은 바로 심해부의 부친인 공장 대표님이었어요. 대표님은 오자마자 제 남편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를 하시더군요. 미안합니다, 박과장. 내가 자식놈을 잘못 키웠어요. 어릴 적부터 좀 거만한 면이 있긴 했어도 못된 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회사 운영을 맡기자마자 건방진 본색을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게다가 회계자를 들여다보니 이놈이 회사 돈을 아주 거덜을 내버렸더군요. 사업 확장은 무리하게 왜 시도했는지 40년을 굳건하게 지켜온 공장을 한순간에 아주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놈은 내 공장에 2번 다시 발도 들이지 못할 겁니다. 내 아들이 박 과장에게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내가 이렇게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남편의 말대로 대표님은 정말 점잖고 좋은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 아래서 그런 몰상식한 인간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다던 대표님은 이제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공장을 돌볼 생각이라며 남편에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박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죄하고 물어볼 생각입니다. 박 과장, 내가 전보다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드릴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공장을 위해 일해주지 않겠어요? 박 과장을 믿고 따르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니 박 과장이 돌아와 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대표님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만큼 더 이상 그 공장에 남은 마음이 없고 한동안 치료를 위해 쉬고 싶다고 말이죠. 남편의 말에 대표님은 아쉬워하면서도 남편의 그런 뜻을 존중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를 하신 뒤 저희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게 그 공장과 남편과의 정말 마지막이었죠. 남편은 그 다음 주 예정대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암의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는 일기였기에 남편은 수술 후 나흘 뒤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도 필요 없다기에 남편은 그 뒤 건강관리를 하며 3개월마다 검사를 받기로 했죠. 남편은 몸의 회복을 위해 한동안 일을 구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대표님은 남편에게 퇴직금과 정신적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월급 통장으로 넣어주셨더군요.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직원들 또한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보상금 등을 각자 사정에 맞게 넉넉히 돌려받았더라고요. 그들 중 일부는 대표님의 부탁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죠. 원래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실 땐 좋은 직장이었으니까 대표님에게도 그 직원들한테도 잘된 일이지. 비록 지금은 공장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대표님이라면 잘 일어서실 거야. 남편은 그 공장에 대한 원망도 없는지 끝까지 사람 좋은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 또한 좋은 분이었던 대표님이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대표님께 응원하는 마음을 보냈죠. 심해부와 원청업체 직원들은 재판 끝에 결국 줄줄이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직원들의 폭행과 모욕죄에 관한 고소도 승소해 심해부는 추가로 벌금까지 내야 했어요. 징역이 확정되던 날 저와 남편은 재판장에 참석했는데 그대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심해부를 보고 시누이는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를 노려보면서요. 내 인생은 다 망했어.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내 인생 책임지라고.
마음 같아선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는데 재판장이라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그곳을 빠져나오더군요. 저런 개념 없는 인간의 말에 일일이 대꾸해주면 우리만 피곤하다면서요. 이미 남편은 신우이에 대한 모든 정을 마음속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형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조언해주시고 챙겨주신 덕분에 끝까지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나. 자네가 야무지게 일 처리를 잘한 거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자넨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이야. 자네가 내 동생의 남편이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래, 박서방. 나랑 자네 장인도 자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네. 그래도 박서방, 사람이 어떻게 늘 굳건할 수 있겠나. 때론 우리 혜인이에게 기대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면서 살아. 그래야 자네 마음이 더욱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어.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로 진행 상황을 묻고 필요한 조언을 해준 저희 오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부모님의 걱정에 남편은 앞으로 노력해보겠다며 웃어 보였죠.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난 화가 엄청나 신우이가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셨다더군요.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애 키우고 살 돈 없으니 돈 좀 달라는데 그걸 우리가 미쳤다고 받아주니? 아휴, 내가 어쩌다 그런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모르겠다.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신우이는 끝까지 남의 돈에만 침을 흘렸더라고요. 살던 집은 자신의 시부인 공장 대표님 명의였기에 집을 팔 수도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신우이가 택한 방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9살 된 딸을 자기 시댁 앞에 덩그러니 버려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만큼의 심해부의 돈을 전부 인출해 도망가 버렸어요. 양가 모두에게 버림받아 도움은 꿈도 못 꾸니 혼자 애 키우면서 살기 싫다, 이거였던 거죠. 심해부의 모친이 사돈인 시어머니께 전화해 그 사실을 알렸다는데 시어머니는 귀가 화끈거려 혼이 났다며 저에게 신세한탄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감옥 갔다 나와서도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으니 자식까지 버리고 가버린 거 아니겠니? 어쩜 그렇게 의리가 없을 수가 있어. 아휴, 내가 아주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휴, 절대 우리가 먼저 찾지도 않을 게다. 찾아봐야 남편하고 자식까지 버린 마당에 부모 뒤통수라고 못 치겠니? 그냥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나도 영감도 차라리 속 편할 게다. 속상해하는 시어머니께 차마 말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신우이만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우이의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자기 욕심대로 한심한 삶을 살고 있겠지만 전 언젠간 신우이가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끝없이 외롭게만 만들 뿐 나이가 들며 정말 필요한 존재는 바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후회할 쯤엔 이미 곁에 아무도 없겠지만은요. 휴식을 취하던 남편은 얼마 전 다른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취업했어요.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쉬길 원했는데 남편은 일하던 사람이 계속 집에 있으니 좀이 쑤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분명 저와 애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고집을 부린 걸 아는지라 저는 남편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월급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전 공장보다 근무 시간 적고 일 편한 곳으로 가. 당신도 건강 망치면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거야. 알았지? 남편은 저와의 약속대로 주 5일 근무에 칼퇴를 보장하는 공장을 찾아 취업했습니다. 전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정보를 알려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직원들은 작년 추석에도 올 설에도 잊지 않고 남편에게 선물을 보내고 안부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인망 있는 상사였는지 알 수 있어 자랑스럽더라고요. 남편이 전보다 널널한 직장에 다니는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집에서 쉴 때만큼은 못해도 1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평일 저녁에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치킨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기도 하고 주말엔 1박 2일로 펜션에 놀러 다녀오기도 해요. 얼마 전엔 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갔는데 그때 바닷가에서 기지개를 켜던 남편이 개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행복하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저와 애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곤 너도 나도 행복하다고 외치며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가장인 남편을 끌어안았죠. 저는 지금의 이 행복을 저희 남편의 눈물겨운 인내가 아니었으면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론 더 이상 어떤 일이든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않겠다고 남편은 저와 단단히 약속을 했어요. 저는 지켜주기만 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평생 남편의 옆을 나란히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해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전 앞으로 남편의 건강과 더불어 남편의 마음을 열심히 지켜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저와 애들을 지켜주듯 저 또한 남편이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으니까요. 말수가 적은 남편에게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저는 자주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노력을 알아주는 건지 요즘 남편은 전과 다르게 직장에 대한 고충도 한 번씩 털어놓곤 합니다. 저를 걱정시켰던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더욱 노력해주는 것 같아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나친 불평과 투정은 가족을 지치게 하지만 적당하고 솔직한 대화는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거 제 남편의 인내와 희생을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뒤늦게 가족의 고통을 알게 된 다른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힘들어도 다 함께 터놓고 대화하며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내가 지켜줘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족 또한 든든한 자신의 응원자이자 버팀목이라는 걸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가장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크고 위대한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